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험을 강의하는 유재철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기대되시죠? 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 대비 일반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험물 산업기사의 준비 자격증 시험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과목 일반화학이죠. 그 일반화학 자체가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위험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도 나도 조금씩은 다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물론 자 가장 심하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로 비전공자이실 텐데요. 제가 칠판에도 적어놨는데요. 자 일반화학 과목 자체가 우리 위험물의 세 과목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이죠. 그런데 자, 일반학이라는 과목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비전공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H2O 모형입니다. 이게 물이거든요. 물의 모형이 이렇게 빨간색이 산소고, 이게 수소입니다. 자, 이게 이제 H2 수소 기체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물 H2O고요. 자, 이런 거는 파란색이 질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흰색이 수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NH3라고 그래서 여기 또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NH3고 요건 H2O. 자, 그리고 요 빨간색 저기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가운데 선이 두 개 있죠. 이게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그래서 O2거든요. 자, 그리고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으면 요걸 아마 프로판이라고 배웠을 거고요. 최근에 배우신 분이라면 요걸 프로페인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전에는 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했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바뀌어서 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자 제가 이런 분자 모형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전공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소 원자가 뭔지, 분자가 뭔지, 또 물질은 뭔지, 주기율표는 뭔지, 그죠? 근데 또 인터넷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시면 어떤 누구는 뭐 한 달 만에 모든 일반화학을 공부해서 뭐 합격했다라든가 이런 또 합격 수기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나는 약간 멘붕 이건 뭐지? 그죠? 이미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또 나는 비전공자 입장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서 어떻게 전략을 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비전공자 입장에서 모든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미 전공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일반학 자체의 수준이 깊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강의를 듣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죠. 특히 일반학을 공부하신 분들, 즉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즉 무료 특강의 강의 준비한 이유는요. 바로 비전공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고 좀 그러한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비전공자.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게 2과목이나 3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암기해서 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그죠? 누구든지 얘기하는 과락이 마음에 걸리고 40점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평균 60점인데 내가 일반학에서 항상 까먹는 것 같고, 또 선뜻 들어가자니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을 위해서 좀 드리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공감대와 마인드 어떤 이게 같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나는 비전공자다. 그렇죠.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포기하면은 끝나는 거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1과목을 합격하는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나머지 위험물에서 2과목, 3과목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험물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일반화학 여기를 정복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신감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좀 봐주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워보고요.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 분자, 뭐 물질, 주기율표. 그렇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거 물을 하나 볼게요. 자, 빨간색이 산소고 여기 수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물질이고요. 또 얘는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물질, 분자. 그런데 요 하나는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 원자, 요는 수소 원자, 얘도 수소 원자. 그럼 수소 원자 두 개가 아니다.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것이 바로 물 H2라는 화학 결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녀석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사실은 비전공자 입장에서 본다면 난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거 있을 거예요. 뭐죠? 그럼 H2O가 눈에 보이느냐? 그죠? 또는 산소 원자가 눈에 보이느냐? 자, 괜찮아요. 전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비전공자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드리고 싶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원자로. 그런데 뭐 이 주변에 뭐 여기 스튜디오 안에도 다 물질인데 이 물질을 파고 들어가면 다 원자입니다. 사람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나무도 동물도 강아지도 그죠?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얘기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자라는 개념은 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자핵이라고 그래요. 원자핵. 그리고 전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원자핵, 얘는 전자. 자,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양성자고요. 하나가 중성자입니다. 뭔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처음이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대신에 배운 것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런 아까 제가 우리 마인드나 공감대가 같이 형성돼서 우리가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밑에서 했지만 단계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서 출발했는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억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양성자 딱 느낌이 오죠. 직관적으로도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그죠? 양성자라는 이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산소 원자잖아요. 그럼 산소 원자 안에 더 들어가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내부에는 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요? 자, 사실은요, 양성자는요, 쿼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쿼크. 근데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반 그 시험에서는 즉 위험물 산업 기사 대비 시험에서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는 거니까 쿼크는 나중에 필요한 시험에서 또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중성자는 얘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괄호를 칠 필요가 없죠. 네, 전하를 띄지 않는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중성자는 어떤 전기 전하도 안 띄고 있어요. 전하라는 건 그냥 전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지? 자, 하나, 둘, 셋. 자,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너는 플러스고 너는 아무런 전하를 띄고 있지 않으니까 이 둘을 더한다. 합친다면 원자 핵은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띄는 이유는 바로 요 양성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 양성자. 양성자가 그렇다면 잠깐만. 양성자가 그럼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나요? 그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숑숑숑숑숑. 이게 20개까지 가요.
자, 여기서 꽤나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이런 겁니다. 양성자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양성자가 하나짜리는 우리가 여기가 여백이 좀 좁은데요.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 H. 우리가 수소를 H라고 합니다. 두 개는 헬륨, 세 개는 리튬. 그렇죠? 아, 저 주기율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겁니다. 주기율표의 순서가 곧 양성자 숫자의 순서하고 일치해요. 그리고 주기율표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입니다. 원자 번호요? 네. 그러면 좀 아까는 양성자 개수랑 똑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양성자와 원자 번호가 일치하는 겁니다. 한번 적어 가볼까요?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는 같다. 쫙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짜리는 수소고 두 개째는 뭐 헬륨이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20개 들어있는 이 얘를 우리는 칼슘이라고 해요. 칼슘. 그러니까 양성자가 20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원자 핵 속에. 칼슘 들어보셨죠? 뭐 철분, 칼슘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마그네슘, 그죠?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물이 미네랄이 풍부해서 좋은 물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중성자와 같이 뭉쳐 있는 게 원자 핵이고 그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그림을 그릴게요. 전자가 돌고 있고 이거를 전체를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 그죠? 원자. 뭐 영어로는 에이톰이라고 하는데요. 에이톰.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러면 전자는 뭐냐는 거죠.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 무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무조건입니다. 모든 전자는 다 같이 무슨 너스? 하나, 둘, 셋. 그거 아세요? 무슨 너스 하면은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플러스는 무슨 너스가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니 전자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전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그리고 원자핵은 무조건 플러스. 그리고 양성자가 플러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는 플러스고, 그래. 그럼 너는 마이너스고, 그래. 그럼 양성자와 전자가 있는데 양성자가 하나에서 20개까지가 중요한 20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성자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뭐 슝슝슝슝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도 많아지나요? 끝.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개수가 완전히 같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원자예요. 양성자 숫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것을 원자라고 그래요. 영어로 에이톰. 우리 물질,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이 원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 여기에다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양성자 수. 이 양성자 숫자에다가 전자 수. 이 두 개를 더하면 즉 전하가 사라지는 거죠. 왜? 이 두 개의 숫자는 같아야 되니까. 무조건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양성자 숫자와 전자 수가 같은 것이 바로 뭐다? 원자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양성자와 전자 수가 같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두 글자입니다. 네, 이온이라고 합니다. 맞추셨나요? 맞추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 그렇죠?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또 같습니다. 이런 살이 하나 딱 붙는 거죠. 어디에? 원자라는 개념 카테고리 안에. 그래서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을 때만 우리는 원자라는 말을 붙인다. 그 외에는 원자라는 말을 못 붙여요. 그렇다면 숑숑숑
양성자 수가 만약에 전자 수보다 더 많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있죠. 양성자 개수보다 전자 개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글로 써놨으니까 딱 하나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씩만. 더 많이 들진 않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나트륨인데, 그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기다 써볼까요?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자, 왼쪽에 아래 첨자에다 쓰는 게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요게 원자 번호입니다. 요거. 짜잔, 원자 번호.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써주는 게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질량수는요, 양성자 숫자에다가 중성자 숫자를 더한 거예요. 이 숫자를.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써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전하의 크기를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전하량이라고도 해요. 자, 무슨 양? 전하량. 그리고 이 전하량은 같은 말로 산화수라고 써도 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하의 크기, 전하량, 산화수. 그럼 아래쪽에 쓰는 건 뭔가요? 자, 얘는요, 요 나트륨의 원자 개수예요. 원자 수, 원자 개수. 개수 아시죠?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니까 어느 책, 화학책을 다 봐도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자,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그럼 원자 번호가 11번이면 양성자 수가 11개란 얘기예요. 그리고 전자 수가 11개란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양성자 수가 11개인데 전자 수가 11개야. 그럼 이건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양성자가 좀 더 많은 경우를 찾아보는 거니까 전자 수를 하나 줄여서 10개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가정이죠. 자, 그럼 얘는 양이온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런 경우죠. Na 플러스 이가라고 하는, 자, 얘는 뭐라고 읽어주냐면요. 요 Na가 나트륨이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물론 이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지금 이렇게. 자, 여기를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 위첨자. 그러니까 전하의 크기가 플러스 1. 그런데 플러스 1인데, 자, 사실은 1은 보통 우리가 생략을 해야 합니다. 1은 쓰지 않아요. 전 세계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관습상 1은 반드시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볼까요? 노란색으로 이제 해볼게요. 양성자가 만약에 20개예요. 그런데 전자수가 18개예요. 이건 동그라미 쳤습니다. 아까 빨간색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빨간색, 노란색이 구별이 잘 될지 모르시겠지만, 자, 그러면 20번이거든요. 20번이면 칼슘이에요. 그런데 양성자가 20개면 전자가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전자수가 18개니까 2개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CA가 칼슘이거든요. 칼슘. 이거는 칼슘 원자죠. 그렇죠? 그런데 전자수가 18개니까 2개가 부족하죠. 양성자가 20개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2 플러스라고 위첨자에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부터 설명을 드린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게 좀 헷갈린다. 왜 전자가 즉 부족한데, 즉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원래 2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개를 잃어서 18개만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2 플러스지? 이건 얻었다는 뜻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화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반대의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뭐 이 국제 회의에 참여를 한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마이너스로 해라. 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두 개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얘는 전자를 한 개를 잃었다는 뜻이고, 그렇죠? 하나 잃었고 두 개 잃었고. 자, 그럼 이제 바로 제가 써볼게요. 자, 이거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우리 알루미늄 호일도 있고, 뭐 요즘 뭐 자전거 알루미늄 뭐 이렇게 뭐 부속품, 자동차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알루미늄인데 여기다가 얘가 3 플러스라고 표현하면은 얘는 알루미늄 이온이 되는 거죠. 알루미늄 이온.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은 걸까요? 3개 잃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이온을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왜? 기초와 기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초라는 것과 기본이 되는 것은 쉽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위험물을 공부하는데 그냥 한 10년치 기출 문제 다 외우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과목과 3과목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해하면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가고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이 또 그 문제를 잘 떠오르지 않는 개념을 생각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렇죠? 기초가 튼튼한 게 좋은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기둥, 골조가 탄탄한 거니까. 바닥. 그렇죠? 근간이 확실한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기초와 기본이 되는 이야기고요. 자,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제가 주결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이고요. 얘는 전자 3개 잃은 거예요. 3개 잃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1개 잃은 거잖아요. 얘는 1개 잃은 거고. 전자를 1개 잃은 거고 얘는 전자를 3개 잃은 거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2개를 잃은 거죠. 그러면 이 녀석들은 왜 전자를 하나 잃고 2개 잃고 3개를 잃을까 하는 거죠.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그럴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마디 썼습니다. 이게 왜냐면 중요해서 그래요. 조금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사람은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이.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데 일단 사람은 역시 상당한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럼 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뭐 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를 잃을까요? 이거 중요한 결론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네들은요, 안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위험물 산업기사를 끝내시고 또 다른 자격증을 위해서 화학을 공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목표가 생기듯이 그만큼 성취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 화학을 공부하실 때 항상 여러분께 강력 추천하는 겁니다. 모든 화학은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마치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전자를 하나 잃고, 전자를 2개 잃고, 전자를 3개 잃는 거는요. 야, 너 하나 잃어. 너 알루미늄이야? 너 3개 잃어라. 너 칼슘이니? 2개 잃어라. 그냥 막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가지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규칙성이 조금 막연하실 텐데요. 제가 다 잡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를 잃고 하고자 하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안정해지기 위해서요. 얘네들은 안정해지는 게 곧 행복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걸 우리 화학에서는 산화한다고 그래요. 산화. 그럼 왜 산화를 하는가? 너는 하나를 잃고, 넌 두 개 잃고, 넌 세 개 잃고.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또 얘는요, 주기율표에서 1적 원소거든요. 너는 주기율표 선상에서 2족에 들어있고요. 너는 주기율표 선상에서 13족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족에 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안정한 녀석만 쭉 모아놓은 거예요. 2족에 있는 녀석들은 전자를 두 개를 잃었을 때 안정한 겁니다. 알루미늄 같은 케이스는 세 개를 잃었을 때 안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와 같아지길 원하느냐? 죄송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물론 요 밑에 뭐 크립톤, 뭐 제논, 뭐 라돈 이렇게 있지만 자,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요 세 가지. 자, 18쪽 원소로 갑니다. 이름 들어보셨나요, 혹시? 비활성 기체. 그렇죠? 또는 불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 또는 불활성 기체입니다. 빛자 대신에 불자. 이거 다 어차피 한자니까. 그죠? 활성이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 이런 뜻이죠. 왜 안 할까요? 우와. 우와.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느낌 드셨나요?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죠.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미 안정해요. 이미 안정해요. 나 행복해. 나 행복한데 내가 왜 반응해야 돼? 안 하죠. 그래서 이 헬륨 네온 기체, 헬륨 기체, 네온 기체, 아르곤 기체는 뭐 네온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형광등 같은 데 기체 보면 형광등은 아니지만 네온 사인 뭐 옥의 간판 같은 데 많이 쓰잖아요. 뭐 헬륨 뭐 에드블린 기구라든가 이런 데 집어넣어서 막 뭐 띄우고 광고용도 쓰이고 아르곤 용접할 때 쓰이고 굉장히 많은 것에 쓰이거든요. 터지지 않아요. 웬만해서 안 터져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온, 실온 뭐 이런 1기압, 대기압 상태에서는 안 터집니다. 절대로. 굉장히 안정한 스테이블한 기체입니다. 다 기체 상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얘는 위험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준비하는 위험물, dangerous, 위험하지 않습니다. 얘는 안정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느냐? 아니죠. 1과목 일반화학에서 나오는 물질이죠. 일반화학은 위험물만 출제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건 2과목, 3과목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주는 비활성 기체, 즉 안정해주기 위해서 얘네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잃고 두 개 잃고 세 개 잃는 겁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겠죠.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서 양성자 빨간색 써볼까요? 얘가 플로린 9개고요. 얘가 10개로 가정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죠? 얘는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자, 얘가 플루오린이라고 그래요. 한글로는 불소. 영어로는 플루오린. 최근에 배우신 분들, 뭐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10년 이내 그 정도가 맞을 거요. 그 정도에선 플루오린. 10년 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플루오르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플루오르. 이게 국제 아유팩이라고 하는 큰 화학에서 가장 큰 단체가 있습니다. 유팩이라고 하는 IUPAC. 여기서 이런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또 한국에도 이 화학 어떤 명명하는 또 기관이 있죠. 거기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약간 일정한 주기를 두고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불소, 그렇죠? 뭐 영어를 따라간다면 플로오린, 그죠? 그러나 아직도 위험물 기사 시험에서는 플로오르 이렇게 보통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플로오린, 플로오르, 불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이쪽 돌아와서요. 양성자가 9개고 이거 9번이거든요. 그죠? 자 물론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에다 중성자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질량수가 사실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질량수가 원자량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같은 게 플루오린 불소 원자였는데 얘가 전자를 하나 얻었어. 자, 얻은 건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자, 위첨자에다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게 전하의 크기고 그게 전하량이고 그게 산화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 근데 1은 생략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바로 플루오린 이온, 플루오르 이온. 뭐 화자를 붙여도 되고요. 불화 이온. 한글로 써볼까요? 플루오린화 이온. 아니면 이 소자, 우리 화학에서 보통 이게 비금속 원소예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얘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금속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비금속 원소가 끝에가 소자로 끝나잖아요. 그럼 걔가 이온이 되거나 다른 원소와 결합을 했을 때는 소자를 지우고 화자를 붙이세요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나라가 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루오린화 이온, 뭐 플루오르화 이온 아니면 불화 이온 마이너스니까 음이온이죠. 음이온. 전자 하나 얻었습니다. 왜 얻었을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져서 헬륨처럼 네온처럼 아르곤 얘네와 똑같아진 겁니다. 얘가 원래 전자가 9개였잖아요. 하나 얻어서 10개가 됐잖아요. 10개가 되면 얘와 똑같거든요. 왜? 네온이 10번이거든요. 헬륨이 2번이고 아르곤이 8번이에요. 2개, 10개,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2개, 10개, 18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얘가 가장 안정합니다. 그럼 얘는 누구처럼 됐느냐? 태생은 플루오린이죠. 9개니까 양성자가 9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자를 하나 얻었죠. 그래서 전자의 배치가 네온과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자 반응도 하고 뭐 폭발적인 반응도 일어나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전자를 얻는 걸 아까 잃는 거는 산화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전자를 얻었어요. 이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전자 한 개 얻었다. 전자를 하나 얻는 거. 어쨌든 전자를 얻는 것을 조금 우리가 뭐 이렇게 유식한 말, 멋진 말로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반대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자, 산소.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양성자가 산소는 8개거든요. 근데 얘가 음연이 될 때는 전자가 10개가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나중에 산화수 공부 파트 할 때 제가 또 산화수는 중요한 비법을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또 산화수는 중요한 팁을 드려서 한 번에 산화수를 다 잡을 수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양성자가 8개인데 얘가 전자를 10개가 됐을 때 산소는 안정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8번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안정하지 못해. 왜? 헬륨, 네온, 아르곤처럼 2개나 10개나 18개가 됐을 때 안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론입니까? 그럼 얘가 전자가 8개 있잖아요. 양성자도 8개. 왜?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아야 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자, 전자 2개를 얻어서 뭐가 돼? E 마이너스. 숫자를 먼저 쓴다고 그랬습니다. E 마이너스.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산소 E 마이너스. Na 1 플러스. 칼슘 E 플러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E 플러스 이가라고 배웠고 마이너스 이가라고 했는데 근데 요즘엔 이제 바뀌었습니다. 소위 죄송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따라가 주십시오. 네, 그렇죠? 틀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 이가라고 안 읽고 E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좀 약간 좀 뻘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 마이너스. 그렇죠? E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플로리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거 내 생략한다는 거. 이 앞에 1이 있어야 되지만 1을 생략한 겁니다. 그러면 10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 개수가 많아진 거죠. 이게 음이온이에요. 양성자가 더 많은 건 양이온이고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2020 이쪽 좀 지워볼까요? 2020 이쪽을 다 지워보죠. 네. 2020에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6월 6일 날 필기시험에서 17번 문제. 중성 원자가 무엇을 이루면 양이온으로 되는가? 2020 6월 위험물 문제입니다. 17번 필기시험. 중성 원자가 무엇을 이루면 중성 원자가 무엇을 이루면 양이온으로 되는가? 자, 어떠셨어요? 자, 답은 보기 선지는 중성자, 핵전하, 양성자, 전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쉽게 넣으셨죠? 네, 답은 전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공부한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이게 나오죠. 모든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죠. 이 중성은 전기적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전기적 중성. 아, 전기적 중성. 그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뜻이에요. 왜?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것이 원자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것이 원자인데, 자, 무엇을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가? 그렇죠? 양이온,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왜?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잃음.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것이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되셨죠? 네. 그러면 이 두 개가 똑같았던 게 중성의 원자였는데 양이온이 됐다는 건 그렇죠? 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 전자를 잃은 거죠. 뭐 하나를 잃든 둘을 잃든 세 개를 잃든. 일족 원소라면 하나를 잃을 것이고 주기율표 순상에서 제가 일족 이런 말을 썼는데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만약에 이게 전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족은 다 하나를 잃어요. 이족 원소 주기율표의 세로 줄이 이족인데 1족, 2족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족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두 개를 잃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자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양성자보다. 그러니까 전자죠 답.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간단한 문제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도 물어보고 있다는 거. 그것도 최근에. 그렇죠? 일반학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좀 봤고요. 자, 일단 이건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